네, AI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AI 시대를 두고 흔히 엔비디아의 시대라고 말하죠.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AI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 넣게 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응준 준 AI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 엔비디아 코리아 네. 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섭외를 했는데 섭외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예, 네. 그 엔비디아가 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 AI 중심이자 기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추상적일 수 있지만 큰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AI 시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세요? 뭐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료 한 장을 잠깐만 좀 공유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교장표인데요. 교장표 보시면 요거거든요.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전에 우리 엔비디아 젠슨 회장께서 네. 실제 AI는 이제 5단 케이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5단 케이크 뭐냐면은 맨 아래 단의 에너지부터 해서 칩,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케이크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전체 영역에 다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그런 얘기는 특정 칩 영역만 실제 엔비디아가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에너지 부분은 이번에는 실제 요새 명목이 되는 가정 영양 중에 하나가 사실 에너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실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팩토리라는 영역을 엔비디아 기준대로 하면 DSX라는 실제 청사진을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다 공급해 주는 그러한 풀스택의 전문 공급자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엔비디아 AI 생태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점일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네. HBM 공급을 두고 네. 기술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엔비디아랑 어떤 구도로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2012년 알렉스넷이라는 모델로 실제 새로운 그러니까 실제적인 AI가 좀 시작이 되었을 때요. 그 후로부터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는 게이밍 회사가 아니고 AI 회사다라는 선언을 하고 예. 그때부터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마도 이제 카이스트의 김정우 교수님 잘 아시지만 접촉을 했었죠. 그리고 쭉 해오다가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자는 2019년 말에 HBM 쪽 팀을 좀 해체해서 큰 약간 제가 볼 때는 실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거기서 좀 이제 약간 어드밴티지를 좀 하이닉스가 좀 얻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사실 삼성전자도 완전히 좀 리커버리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는 두 벤더를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용어대로 하면 벤더 밸런싱이라고 할까? 그걸 통해서 좀 잘 활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또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강의 메모리 회사를 지혜롭게 좀 약간 활용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또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했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가고 있다고 네,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전망. 아마도 서로 견제시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HBM 이제 시장을 두고요. 네.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실제 마켓쉐어를 대부분 가져간다면 가격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또 이전에는 엔비디아에서 지금은 좀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면 삼성전자도 많이 좀 올라와야 되고 또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 좀 잘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국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이크론이 이제 HBM4 측면에서는 콜 테스트가 잘 안 됐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유리하네요. 많이 유리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 HBM4를 말씀 주셔서 이제 궁금해진 점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출하했다는 보도가 있고 SK하이닉스보다 성능도 앞선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어서요. 실제로 그러한지도 궁금하고요. 뭐
뭐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볼 네. 때는 그 뭐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예. 그 감은 아직은 이제 하이닉스가 약간은 좀 한 1%라도 좀 유리라기보다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유율이 높다라고? 네, 네. 예. 그거는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아.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 그 생산 예정일 HBM4에 대해서는 벌써 솔드아웃이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 6대 4나 7대 3 정도는 예. 네, 하이닉스가 더 좀 그렇군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다 이제 보도도 추측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와 협업 관계를 따져봤을 때 HBM 시장에서 그동안 가져갔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HBM4마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삼성전자도 충분히 지금 따라붙고 있다라고 앞서서 이제 코멘트를 주셨기 때문에 네. 잘 이제 섞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AI 칩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좀 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뭐 고민을 많이 좀 했죠. 하고 이번 이제 GTC에서 젠슨왕 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록을 작년 말 크리스마스 이브 때그좀뭐 에크 하이어 하는 걸로 좀 결정을 좀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달도 안 돼서 이번 GTC에서요 베라루빈 플러스 그록에 대한 그 추론 전용 칩을 좀 발표를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록이라는 게 사실 추론 특화된 사실 칩인데요. 그거와 실제 훈련용 그 베라루빈을 네. 합쳐서 새로운 칩을 발표하신 거예요. 엄청난 제가 볼 때는 그 좀 발표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실제 그록 자체는 그 이전에 HBM이 아니라 실제 SRAM, 그러니까 이제 GPU 안에 있는 그 메모리를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추론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좀 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록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사실 양산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호기를 삼성전자가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와의 협업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뭐 우리 젠슨왕 회장께서 우리 GTC 기간 내에 우리 네. 익지비션 부스라고 하죠. 다니시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 또 뭐 가서 뭐 좀 사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최태현 회장님하고는 2월달에 또 뭐 미국에 있는 구구치킨에서 또 미팅도 하시고 치킨 이렇게 회담도. 됐는데 예. 저는 이제 그록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제 그 삼성 쪽이 이제 파운드리 그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예. 아마도 연말 되면은 예. 점유율 꽤 높지 않을까요? 한 10% 넘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TSMC가 다 하고 있나요? TSMC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죠. 삼성이 제가 이제 2016년에 엔비디아 네. 코리아 입사했을 때는 한 15% 안팎 좀 더 넘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말에는 보면 7%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아마 그록을 제조함으로 말미암아 네. 제가 봐서는 올해 마켓이 좀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을 하기 실제 때문에. 양산을. 네, 네, 네. 파운드리 쪽에. 네, 파운드리 쪽에. 네. 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 체결을 하면서 네.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제 네. 적자가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간인데 엔비디아와의 그록 협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파운드리 쪽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계에서 그록 이외에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지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는 사실 이제 그 우리 그 게임용 GPU 쪽은 일부 좀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게이밍 쪽이요. 예. 프리미엄 프로덕트들 예를 들어 이제 루빈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에 그 좀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드가 사실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런 삼성 파운드리 쪽에 아마 엔비디아 전용 GPU도 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일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네. SK 하이닉스는 내일 발표를 하는데 뭐 다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 가격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메모리 가격 상승세하고 높은 마진율 이게 언제까지 지속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다시 이제 뭐 전선 메시지를 좀 드리면 이제 지금 이제는 그 피지컬 AI 시대로 갔고요. 이 시장이 향후 100트릴리언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15빌리언이었거든요. 내년 말까지 1트릴리언 PO를 받겠다고 확신한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피지컬 AI 전체 그 시장으로 보면 100트릴리언이라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요? 네. 그렇게 길게 보세요? 네. 왜냐면은 실제 그 AI 마켓 커가는 게 그러니까 CAGR로 보면 30%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특별히 추론 측면에서 메모리예요.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일반 CPU 전용, SRAM 전 영역이 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메모리의 중요성, 이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메인 그 GPU의 연산 반도체의 마진율이 훨씬 높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그 마진율이 앞으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될까가 하나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인데요. 그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봐서는 그 독점이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얼마나 또 좀 실제 좀 분발할지는 모르겠어요. 분발한다면 3강 체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은 뭐 좀 약간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향후 구도가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거거든요. 추론이 커지는 바람에. 근데 단이 이번에 몇 년이 GPU 로드맵을 좀 발표했는데 그 중에 지금 그 베라루빈 플러스 내년에 베라루빈 그 울트라가 나오거든요. 후년이 파인만이 나오는데 이 파인만을 HBM으로 할지 아니면 딴 걸로 할지에 대한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딴 거라고 하면 어떤 HBF로 갈지 뭐 어떻게 갈지 그거에 대한 거는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로드맵에 대한 준비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HBM4 플러스 4E 그죠?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양산 측면에서 혹시나 그 과정에 좀 문제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AI 관련 컨설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AI 산업 자체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AI 산업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참 요새는 작년 초에 그 전순왕 회장께서 CES 행사에서 자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피지컬 AI가 이전에 그 아이폰 모멘트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올해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영역을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차,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봇, 세 번째가 오토노머스 모바일, 네 번째가 로봇 팔에 대해서 아마 각 부분별로 아마 구체적인 아마 여러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모델들이 더 구체적으로 좀 나가는 그런 해가 올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AI 에이전트가 화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화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픈클로라는 그 소프트웨어 기준에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운영 체제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보완. 를 위해서 엔비디아에서는 니모크로라는 것을 발표해서 첫 번째로는 오픈쉘이라는 걸 발표해서 안전하게 엔비디아의
우산 안에서 오픈 걸 쓰세요라고 좀 에이전트 AI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또 한 축이 이제 피지컬 AI죠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그 개발이 되는 그 시기가 올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단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네, 있는데 이 AI 발전 방향에 따라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 GPU는 그동안 강자였지만 이게 또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TPU나 NPU나 네, 다른 네, 대체 네, 네. 이 반도체들이 네, 뭐 네. 인텔이나 다른 기업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전체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것도 하나의 그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아, 준비가 돼. 네, 네, 이제 되셨나요? 좀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좀 보시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그 좀 엔비디아 쿠다가 나온 지 한 20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인스톨 베이스니까 이제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이제 2012년에 그 알렉스넷 모델을 통해서 딥러닝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했고 지금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실제 쿠다를 에 대한 디벨로퍼가 7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제 개발자들은요 쉽게 네. 사실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구글의 예를 들어 TPU 기반의 뭐 짝스나 뭐 SLA나 또는 좀 AMD는 뭐 ROCm이나 이런 이제 사실 개발 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GPU에 대한 성능이 좋아도 이런 개발자가 많지가 않다면 사실은 그 확산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만 개발자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의 제일 좀 해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 일정 시간 이제 뭐 인프런스 칩 쪽에 이제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이런 개발자들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한은 네. 일정 기간 동안은 엔비디아의 독주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앞으로 좀 지속될 네, 거라고 제가 보셨고. 봐서는 이것도 똑같이 한 2030년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왜 2030년으로 특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개발자를 예.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네. AI나 두 분 뭐 박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백 대표님 정말로 잘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툴 퓨리오사 AI나 이제 그 리벨리온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개발자들을 어떻게 빨리 확보를 해서 키울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빨리 커진다면 엔비디아도 그 해자가 좀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지속되겠죠. 자, 지금 엔비디아의 그 독점 체제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셨고. 확실합니다. 저는 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주시는 네, 네.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셔서 그런 거 대표를 역임하셔서 그랬던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실제로 지금 이 시장에서 체감하기에 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는 점 근거들을 좀 말씀을 주셨고 그 엔비디아 그러면 이제 납품하는 HBM으로 다시 주목을 해야겠네요. 네. HBM 기술적인 한계하고 네. 이제 후발 주자들의 격차 축소 같은 상황도 앞으로 긴 시각에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2년 후, 3년 후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 HBM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다음 성장 엔진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AI용 이제 GPU에 HBM을 계속적으로 탑재할 것이냐 아니면 차세대 그 좀 메모리로 좀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좀 고민을 분명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 카이스트의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HBF가 우선이 돼서 오히려 HBF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좀 말씀도 하시거든요. HBF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그 HBM의
그다음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까요? 저도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깊은 지식 자체야 좀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뭐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AI 할 시장에서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러면 HBF 시장을 선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업체라고 저희가 보시는 거네요? 강하죠. 그런 현재 기술력으로 봐서는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네. 좀 압도적으로 좀 뛰어나죠. 사실 그 기술을 갖고 계시고 역시 예. 또 인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을 개발할 확률도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리스크가 될 만한 변수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그 산업의 발전에는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 요인이 변수로 잠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AI 산업으로 먼저 봤을 때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AI 투자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호황을 맞이할 것인가, 하이퍼스케일러가 여기서 투자를 이렇게 막대한 자금, 예상이 네. 되는 그 자금들을 계속 투입할 것인가, 네. 이것이 하나의 변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반도체도 팔리는 네. 것이 이제 갈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뭐 우리 젠슨왕 회장께서 좀 뭐 이렇게 도전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2009년 이제 금융위기를 예단하신 이제 누굽니까? 그분도 뭐 계속 젠슨한테 그런 좀 공격을 좀 하셨고, 근데 젠슨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도 그렇지만 젠슨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마켓 자체가 100트릴리언 시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지금 매출이 215빌리언이면 100트릴리언에 몇 배입니까? 한 500배? 500배? 얼마예요? 100경 달러잖아요. 경으로 가네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젠슨은 기존에 있는 모든 이제 CPU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다 GPU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이전에 없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 시장이 이제 그 100 이제 트릴리언 달러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예. 아직 가기에는 너무나도 좀 먼 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3년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사실 오픈 AI가 챗GPT 그 나오면서 지금 이제 유료 사용자가 챗GPT 부분 그 자체만 2천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다음에 제미나이하고 클로드까지 하면은 한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아마 그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벌써 그런 유료 사용자들이 정말로 많이 늘고 있고요. 액티브 사용자들은 뭐 한 몇십억 명 된대요. 벌써 10억 명이 훨씬 넘어갔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그 투자 하이퍼 스케일러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과실 자체도 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을 네, 많이 네, 하고 네. 계셔서요. 네.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좀 고민해봐야 하는 변수라든지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참고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 이제 엔비디아가 독주를 계속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까 그 개발자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쟁사라고 할까요? 구글이나 여러 업체들이 얼마나 개발자들을 빨리 양산을 해서 키우시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 피지컬 AI 시대라고 좀 하는데 그 네 개의 영역들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오토머스 모바일이나 그다음에 로봇 암 이런 쪽에 얼마나 많은 이제 실제적인 제품들이 좀 빨리 나와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건 AI 에이전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편하게 실제적으로 쓰고 계시는지 그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 분들이 그 실제 돈 버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편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 AI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좀 잣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시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는 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뭐 동반자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버블은 없습니다. 사실은 단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 예. 좀 살살 가느냐
요 차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약간은 좀 좀 여유를 갖고 가시되 저는 이제 이쪽 AI에 관련되는 그 좀 주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잘 갈 것 같거든요. 단지 이제 숨을 좀 약간 길게 쉬면서 네. 좀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AI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집 AI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웅준 준 AI 대표와 함께했고요.